교회 봉헌식 때 왔다가 사실 오늘 처음 다시 오면서 역시 현대교회의 깔끔함, 젊음,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이 이 교회의 생명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오늘 이렇게 부흥의 첫날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내 생전에 강의도 한평생을 했고 설교도 한평생을 했지만 간증이라는 걸 오늘 생전 처음 한번 하는 거예요. 사실은 회고록을 지금 좀 쓰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 박계신 목사님한테 들켜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국구 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 박 목사님의 고집을 꺾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나 자신도 시간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도 좀 걱정이고 어디다가 초점을 둬야 될지도 걱정이고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부흥의 첫날에 적어도 한 인생의 이야기를 안방식 이야기로 서로 좀 얘기 나누는 건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설교도 아니고 오늘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 고백 차원 안에서 조금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현대교회의 지금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나도 우리 박 목사님 그리고 우리 조 목사님 좋은 팀을 이루셨고 또 미래를 향해서 언제나 열려 있는 이제 그런 목회 지금 젊은 사람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지금 현대 교회 같은 이런 모형의 젊은이들의 공동체가 한국 교회에 많이 나와야 한국 교회 미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 청소년 그리고 이렇게 젊은 30, 40대 주역이 되는 이 교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현대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모형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책임도 느끼시면서 이 공동체를 더욱더 크게 세워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극히 안방식 얘기로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금년에 한국 나이로 82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9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글쎄 90까지는 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30년 사이클이에요. 30년 한 번, 또다시 30년 한 번, 30년 지금 가고 있는데 처음에 30년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0년은 천국이었고요. 지금은 마무리하는 그런 30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인생에서의 이런 지옥과 천국을 짧은 기간 동안 안에 함께 경험한다라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삶이라는 게 어떤 형식이든지 편안하든 전쟁이든 비극과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교차하는 그런 하나의 역설, 얽힘이 바로 인생이 아니겠나. 저는 유난스럽게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의 아픔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다 같이 아파야 하는 그러면서도 또 유난스럽게 전쟁의 아픔을 더 길게 경험했던 그런 불행한 역사를 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 들어가기 전에 내 고향은 지금은 이북이 됐습니다만 황해도 옹진군이에요. 지금의 강화도 옆에 있는 옹진이 아니고 지금 NLL 북쪽에 있는 이북 땅 황해도 옹진이 내 고향입니다. 오일장에 쓰는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마이크 잘 들립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 오일장이라고 하는 거 그게 참 닷새 만에 전 지역의
40리, 50리, 심지어는 60리 밖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장마당을 이루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동네인데도 있을 건 다 있어요. 나쁜 거가. 기생이 있고, 술이 있고, 깡패가 있고, 싸움이 있고. 네. 그러니까 어려서 그쪽에서 이제 포목상을 하고 있던 아버지, 어머니에서 태어나서 다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어린 마음에도 이 동네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5일장만 쓰면은 하여튼 간에 저녁 때 동네가 그냥 쓰레기로, 그리고는 그냥 사람들끼리 술 취해갖고 서로 싸움하고 때리고 같은 동네 사람끼리. 그걸 어렸을 때 보면서부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 뒤에가 언덕에가 조그만 예배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 언덕에가. 근데 거기는 주로 가난하고 좀 불쌍한 사람들만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좀 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학교에서는 그래도 공부를 좀 1등, 2등을 하든 쳐다보니까는 머리가 좀 좋다고 생각을 스스로 해가지고는 좀 건방졌던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인. 그러니까 예배당에는 좀 모자라는 아이들만 가는. 그래서 걸었다 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내 옆에 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짝이 그 동네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지금은 세상을 떴습니다만 그때 목사가 됐던 사람인데, 하루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5학년 때, 이 녀석이 갑자기 느닷없이 너 주일학교, 이번 주일날 주일학교 한번 안 올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안 가. 그러니까 그날은 그냥 끝나요. 그 다음날 또 만나면 너 주일학교 한번 안 올래. 6개월을 계속 주일학교를 한번 안 올래라는 게 6개월을 떠들어요. 나중에는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화학김에 한번 갈게. 그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1944년 늦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약속을 했는데 주일날이에요. 주일학교를 몇 시에 시작하는지도 물어보지도 않았거든. 9시 반에 시작하라는데 나는 괜히 나 자신이 흥분이 돼갖고 8시 반에 간 거예요. 갔더니 아무도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이 되니까는 이제 앞에서 서성거리니까 목사님 주택이 저 뒤에가 있었는데 외정 때에 목사님은 너무 못 살았었습니다. 가족은 많고. 근데 조반을 목사님 식구들과 하고 잡수고 계시다가 내가 동네에서는 조금 부잣집 아들이고 그러니까는 조금 이름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중간이가 와 있구나. 근데 목사님이 직접 밥을 잡수시다가 내 친구하고 둘이가 내려오시더니 나를 보시고 나서는 중간이 너 왔어 그러더라고요. 인사를 꾹뻑했더니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손을 붙잡고서는 그 초가집 예배당 안에, 그러니까 유리도 없어요. 그냥 풍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안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데 마루만 있고요. 제단이 있고, 그러니까 브라스요. 그러니까 브라스로 만드는 십자가가 딱 가운데 가요. 딱 문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예배당 생전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누군가가 계신 것 같은, 그 안에 누군가가 계신 것 같은, 그러니까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이, 근데 누군가가 계신 것 같은 확 이렇게 다가왔어요. 거기다가 아침에 햇살이고 십자가에 딱 비치는 바람에 햇빛이 딱 십자가를 통해서 나한테 반사가 됐었습니다. 참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첫날인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나는 학교에서 조금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좀 까부는 편이었습니다만은,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나는 생전에 찬송가를 알아야죠. 근데 이 동네 아이들이 오더니 찬송가를 그렇게 열심히 부르는데 내가 그때처럼 열등의식을 느낀 게 없어요. 이거 내가 너무 찬송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딱 분발을 하세요. 국민학교 6학년 요게 한 대 모아놨어요. 동네에, 그러니까, 뭐라 하나요? 철공사를 하시는 아저씨인데,
그 앞을 지나가면은 이게 풍구질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새카맣게 재가 껴서. 그러다가 또 철공서니까는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낮춰봤었어요. 아, 근데 그 양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나도 지금 허리병에 와서 지금 다리를 좀 지팽이를 딛고 다닙니다만은 그분은 본래가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학교 선생님이신데 하얀 옷을 입으시고 나와요. 한복을 입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한 20명이 들어앉았는데 자기가 한 주간 동안 안에 선한 일을 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거지에게 밥을 줬고 뭐라는. 내 차례에 왔는데 나는 선한 일이 뭔지도 몰랐다가 내 차례가 와갖고는 너 중간이 조그만 동네니까 이름은 다 알죠. 너 무슨 이 선한 일 했냐? 너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선생님 죽을죄로 잘못했습니다. 나는 선한 일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랬다. 그날 그 순간에 친구들 앞에서 당한 망신이라는 건 말도 못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나오면서 내가 다시는 안 오겠다. 내가 여기 다시는 안 온다. 이렇게 내가 망신을 당해서 내가 왜 다시는 안 온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끝난 거예요. 수요일까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일학교 안 가갔다고 마음을 단정하고 있는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되기 시작하니 가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날 받은 그 수모와 창피가 이상하게 나한테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자꾸 교회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심리박계 일본식 교육이었기 때문에 심리박계를 학교를 다녀야 돼요. 일본 학교니까. 그런데 이상스럽게 동네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가 자꾸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던 주일날 아침에 다시 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 거예요. 뭔가가 끌린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주일학교가요. 네. 예배 드리고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정 때 그런 이야기 했다간 감옥 가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뺏긴 얘기. 한글로 노래를 부르니까는 일본말로 공부를 하던 아이가 한글을 처음 접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 혹시 문화 충격이라는 거 아시나요? 네, 컬처럴 쇼크라는 거. 나는 그때처럼 문화 충격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완전히 일본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던 거기서부터 우리 고향이 있었고, 미안합니다. 조국이 있었고, 빼앗겼고, 우리 언어가 있었구나. 어린 마음에 오는 충격이라는 게 굉장히 컸었어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예수님이 한평생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회심이라는 걸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지금도 내가 회고록을 쓰면서 그때 목사님이 나를 예배당에 안내했던 바로 그때의 그 예배당에서 느꼈던 이상한 누군가가 계신 것 같은, 보이지 않지만은 계신 것 같은, 그게 나한테는 회심, 회개에 하나님을 만나는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해방이 됐어요. 그 다음에가 1년 뒤에, 그러니까 1944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1945년에 파리로 가는 겁니다. 동네가 조그마다 보니까,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름에, 동네 사람들이 다 집안에 모였어요. 집이 좀 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제 마당이 좀 컸었으면 큰 신장로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포목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외정 때에 이 포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드물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숨겨놨던 포목을 그냥 다 풀어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더니 이만하게 잘라가지고서는 막대기다 만들더니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태극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동네 청년들이 오더니 목사님이 동네 청년들을 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사가 찬송가에서 나오는 가사입니다. 옛날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는 그때 국민학교 6학년이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금방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서 다 때려 죽이고 청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숨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200명, 300명이 모이더니 태국길 그리더니 이걸 흔들기 시작하더니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너무 무서워서 저기 가게 숨어가 갖고는요, 그거 그냥 이렇게 구경하느라고. 인벌경찰 금방 오는 줄 같아가지고. 그러더니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가 풀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해방이 되고 나니까 외정 때 그렇게 학대를 받고 경찰에 감시를 받던 목사님이요. 한 20, 30년 동안을 한 10여 년 동안을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주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마 우리 박경신 목사님은 박경인 목사님 기억하세요? 강화 박용익 목사님, 중앙교회 서울에 중앙교회까지 강화제일교회 목사님은 내 고향 목사님이신데, 네,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 양반이 놀랍게도 미래를 보는 분이에요. 중학교를 하나 세우시더라고요, 그 동네에다가. 아버님이 돈이 좀 많으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일정 부분 좀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버님은 교회 안 나가셨어요. 애들 중학교 세운다고 그러니까 돈을 그냥 내시더라고요. 웬걸 중학교 세우자마자 딱 38선이 생기는 거예요. 38선이 딱. 해방되면서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탈린하고 루즈벨트가 딱 잘라가지고 38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38선에 걸려가지고요, 바로 38선 밑에 15리 밑에 우리 집이 있답니다. 우리 남쪽이 되고, 바로 내가 다니던 가천국민학교는 바로 이북이 돼버려요. 보이지 않죠. 근데 그게 38선이 되면서부터 이제 공산군하고 여기 이제 마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너가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38선을 경계로 해서 공산군하고 남한하고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 동네가 점점 치안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3년 뒤, 그러니까 중학교 내가 3학년 때 아버님이 고향에서 땅에 사기를 좀 당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셔서 재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안 계셨어요. 근데 하룻밤 1949년 5월 어느 날이 갑자기 새벽에 어머님이 중학교 3학년이 나를 깨우시더라고요. 새벽 2시나 3시가 되는데 동네가 따발성상에 기관총 소리가 나. 야, 이거 야단났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린 마음에도요, 기관총이 막 동네 막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도 다급하니까는 듣고 있던 이불을 이렇게 창문에다 갖다 대고서 숨어 있는 거예요. 동생 둘은 잠자고 있고요. 그래서 새벽이 되니까는 공산군 놈들은 도록하고, 그러니까 동네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따리 싸갖고 이제 피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서울 가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는 하루를 기다리시더라고. 그 다음날 또 공산군이 또 와갖고는 또 총을 쏘는 거예요, 동네를. 그러니까 뭐 온 동네가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3일째 하는 수 없이 어머니가 재봉틀 하나 하고 농자 하나 하고 쌀 2가마, 그리고 조금 집이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소작인 집에 소하고 달구지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거기다가 싣고서 나하고 동생 둘을 데리고요, 무작정 좀 떠나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이게 38선이 가로막이니까는 북으로 못 가고 남으로 가갖고는 알지도 못하는 바닷가를 가갖고 알지도 못하는 집에 무조건 간 거예요. 가갖고는 남의 집에 부엌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돗자리 깔고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보니까는 공산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멀리서 보니까는 동네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다 하룻밤에 다 그냥,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가 된 겁니다. 남은 거는 바로 재봉틀 하나 하고 농락하고 쌀 2가마 하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학교 3학년인 나한테다가 돈을 몇 푼을 주시더니 너 무조건 서울 올라가라고. 가서 무조건 아버지 찾으라고. 그 과정은 내가 다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무조건 서울 올라가는, 인천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배에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인천에서 내가 마지막 배를 타고 오는 걸 보고서 11시 밤이었습니다. 만났어요.
아버지가 날 찾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관방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얘기를 다 듣고 나시더니 아버지가 하룻밤새로 잠을 못 주시고 나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잔 거죠. 그 다음날 인천에서 서울까지 알지 못하는 먼 사돈집에 저 도남동이었습니다만 나를 거기다가 며칠 내놓으시고 아버지가 시골로 내려가서 식구들을 한 보름 뒤에 몽땅 그냥 그 있는 재산 가지고서 서울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1949년 6.25 나기 1년 전에 온 식구가 거지가 돼갖고 서울 올라간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서강대학교 앞에 쪽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철이요. 저기 마포까지만 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뚝을 타고서 저게 그 화력반수소 지나가지고 서강대학 뒤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논밭에 그냥 똥만 있는 데예요. 그 뒤에 조그만 농가 하나를 빌려가지고서 거기서 한 달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장사꾼을 만들겠다고. 왜냐하면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 그래갖고는 츠봉, 그러니까 바지요. 바지 장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츠봉을 날들어 메워놓고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 그걸 파는 거예요. 3일을 돌아다녔는데요. 좀 죽을 지경이더라고. 서울 아이들은 교모를 쓰고 그냥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피라민이 돼갖고서는 지금 츠봉을 동대문 시장에서 팔라니까는 이거 열등의식 때문에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한테는 말 못 쓰면 어머니들은 어머니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어렵겠죠 그랬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때 마침 근데 그 고향에 계시던 목사님이 피난을 나오신 거예요. 서울에. 근데 고향에 계시던 목사님은 그 사위가 서울의 을지로에 고무신 공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식구들이 괜찮았었어요. 어머니가 목사님하고 의논을 하더라고. 돈이 없지만은 아이를 때가 있으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용기를 가지시고 자기 아들, 나 전도현 친구하고 나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요 대단하셨던 분이세요. 한국의 미래는 덴마크처럼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룬두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덴마크의 농촌을 살린 그룬두비가 덴마크를 살린 것처럼 한국의 그룬두비가 나와야 되는 거다. 이 얘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그룬두비가 누군지 몰라도 그룬두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피라 나와서 학교가 다 엉터리일 때니까는 1류는 못 가더라도 2, 3류는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서울 농고등학교 지금 청량이 지금 시립대학교 된데 농업을 해야만 한국에 산다 그러니까 그리 간 거예요. 농업학교니까는요 오전 지금만 공부를 하고는 오후에는 실습이라고 하는 건데 똥통을 매는 거예요. 똥통 매고서 가서 농사 짓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똥통을 몇 달을 짓고 나니까 어린 마음에 한국의 미래가 이거 똥통 가지고 되겠나. 그런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피란을 나와가지고서는 남의 방 요만한 거에 조그만 방에다가 5 식구가 살아야 되니까 부엌이라고 없어요. 따로 밖에 있고. 그러니까 한 방에가 몽땅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는 시립도서관에 새벽에 가고는 혼자서 공부하다가 거기서 바로 이제 학교를 가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내대고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는 그 박 목사님의 아들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만은 저보다 선배이신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수표교회에 학생 지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또 친구가 거길 나갔네요. 나를 전도했던 친구가. 그래서 내가 수표교회를 나갈 거예요. 갔더니 서울에 아주 인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피라민이 된 내가 거기에 낄 수가 있나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서울 농고 학생이니까는 배지 달고서 이제 공부를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그게 나한테는 나의 신앙을 유지하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집에 들어가야 5 식구가 한 조그만 방에서 자야 되는 피란 생활에 서울에서요. 위로라는 게 내가 공부하는 거 하고 교회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겠죠.
첫 해에 편입을 한 내가 서울농고에서 내 반에서 1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학교에서 부모를 부르더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부모님이 아들이 그래도 피난 생활에 수석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위안을 받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리고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옛날에는 이제 6학년까지 있었어요. 고3이 고등학교, 중학교 따로 없었습니다.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인데. 그래서 직급으로 말하면 고2가 된 거죠. 그러면서 시골에서 올라온 피난민이 당당한 수표교회에 아주 당당한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 한 7, 80명 있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내가 회장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표교회 이제 회장이, 학생회장이 돼갖고서 이제 학생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안에 딱 6.25 가는 겁니다. 6월 25일 날이 바로, 딱 예배가 끝나고 학생들이 성가 연습을 끝나고 났는데, 전갈이 오기를 교회에서 인민군이 쳐들어왔다고, 38선 넘어왔다고. 1년 전에 38선에서 고향에서 다 잊어버리고 난 바로 이 악몽이 다시 또 서울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 순간에 아차 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또 당하는구나. 한 번 당해서 거지된 것도 지금 억울한데 이거 또 당하는구나. 솔직히 말하면 그때 교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갔어요. 떠나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교회를 못 떠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다시 서울을 또 인민군이 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참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딱 인민군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요. 인민군은 저 밑으로 지금 대전까지만 내려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빨갱이 세상이 된 거죠. 내가 그때 당시가 17살이에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갔다가는 뭐 영락없이 그냥 인민군으로 끌려갈 장소. 바로 그 나이에. 그러니까 숨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는 할 수 없이 학교를 간 거예요. 서울 농고저 청량리에. 갔더니 내 반은 아이는 아닌데 시골에서 올라왔던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인데 나하고 조금씩 이렇게 대화를 하던 아이가 거기 왔어요. 나중에 이문교 목사라고 목사가 됐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날 만나더니 반갑다 하더니 너 서울에 있을래 그러더라고요. 아니 갈 데가 없어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자. 너 집 어딘데? 저 충청남도 보령 대천 밑이래요. 그래? 내 부모님한테 물어볼게. 그거는 아버님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패락하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근데 마치 어머니가 와 계셨다가 밑에 나 어린 동생 둘을 데리고서 넷이서 걸어서 그때는 다 기차고 먹고 다 없어진 거예요. 겨우겨우 한강을 넘어가지고 걸어 수원, 평택, 오산, 천안 거기서부터 온양, 예산, 섭교, 광천, 대천 해갖고 철도를 따라서요 열흘을 내려간 거예요. 충남 보령까지. 그 친구의 고향으로 간 거죠. 갔더니 이제 뭐 원체 뿔 빠진 데니까 인민군은 그게 손을 닿지 않더라고요.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남의 집에 와갖고서 그냥 밥만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는 그 형님을 따라서 산에 뒤에 올라가고 나무를 하는데 내가 생전에 나무를 해봤나요? 그러니까 지게를 짚고서 내려오는데 지게를 질 줄 모르니까 내려오다가 그냥 곤두박질 해갖고는 내 까이가 한 두 번 정기에서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래도 밥을 먹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참고서 한 달을 지났다고요. 그랬더니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식은 물론 없죠. 그때는 아무것도 그냥 입으로만 하는. 인민군이 그때 대구까지 거의 다니까. 안 되겠어요. 이제 내가 죽든 살든 간에 부모님한테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돌아가겠다고 그랬더니 이문교는 가라고 그러라고요. 내 친구는 돌아가라고. 근데 형님이 말리더라고. 간다고 그랬더니 그 형님이 쌀을 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피란 때에 쌀 한 마리면은 굉장한 겁니다. 쌀 한 마리를 메고 나 혼자서 거꾸로 다시 이번에는 광천, 대천, 광천, 예산, 천안에 갖고 나온다고 일주일 만에 돌아간 거예요. 딱 돌아가서 내가 살던 저 동대문 창신동 저 달동네 들어갔더니 부모님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피곤하니까는 하루 이틀을 거기서 자고, 먼 소소문의 곁에 친척이 공덕동네가 살았어요. 그래서 친척집을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갔더니 마침 거기에 고향 친구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우리 아주머니가 하나 있었고. 거기다가 내가 환영을 받은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고 쌀 한 마리 있었기 때문에 환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요, 그 쌀 한 마리를 가지고서 죽어서 먹는 거예요. 몇 달을. 그런데 이게 기약이 있나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9월 1950년 6.25가 났다가 9월달, 그러니까 내가 돌아온 게 8월 한 말쯤이 된 것 같아요. 9월달 초에 어젯밤 밤에 동덕동에서 멀리 보니까 저 인천 앞바다에서 불이 번쩍 하더라고. 밤에 친구를 불렀고, 야 인수야, 저거 뭐냐 그래. 나오더니 저 멀리 보니까는 저 인천 앞바다 황해에서 불이 번쩍. 야, 저거 혹시 유엔군 아니냐? 미군 아니까. 힘만 가지고 있어. 그 다음날 오니까는 불이 조금 더 강하게 오더니 붕 소리가 납니다. 그게 하루하루 일주일씩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9.28 바로 수복 거기서 마포에서 맞은 겁니다. 이렇게 집에서 봤더니 마포 경찰서 바로 언덕 뒤였는데 미 해병대가 양쪽으로 이렇게 서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9.28 중앙청 수복을 하고서 태극기 입고 산 겁니다. 노량진으로 해병대가 들어오고 마포로는 미 해군이 들어와서 만난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 3일 만에 내가 갈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걸어서 마포에서부터 저 중구 수표교회까지 중구 그러니까 종로 2가까지 걸어오는데요. 길거리의 시체를 한 20여 구 봤어요. 집은 다 없어지고 화신만, 그때 지금의 화신이라고 종로에 있는 거, 그것만 뼈다귀만 남고 중앙성만 겨우 남아있고 집이 다 그냥 초토화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전쟁은 아직 시작되고 막 북침을 하고 있는데 친구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다가, 야,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친구도 고향 친구, 옹진 친구에 할 수 없이 마포에 나갔죠. 나갔더니 배가 하나 큰 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6.25 때 못 돌아간 배가 하나 있어요. 아저씨들은 어디 빼냐 그랬더니 옹진 빼래요. 우리가 옹진 사람들인데 고향에 좀 가고 싶은데 언제 가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갈 텐데 조건이 있어. 우리 쌀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거 가져오면 태워는 줄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있는 저 아주머니 벌써 떠났고 둘이가 남아있던 놈에 이불이고 뭐고 갔다가 아현시장, 지금의 아현동에 거기다 갖다 다 팔았더니 쌀 두 대박이 나오더라고요. 말한 거. 그걸 가지고서 둘이가 탄 거예요, 배를. 한강을 해갖고 강화로 빠져나가야 이제 저기 옹진으로 가는데 역풍이 불어가지고 그러면 강화까지 빠져나가는 게 나흘 걸린 거예요. 나가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쌀을 다 먹어버렸네요. 강화를 빠져나가서 이제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이 어부들도 여기 와서 몇 달 동안 묶여있다 보니까는 쌀이 없으니까는. 우리 둘은 할 수 없어서 배는 저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배 끝에 앉아갖고는 그냥 바다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하루에 딱 주먹밥 딱 연만큼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연명을 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일주일 만에 소광이라는 데 돌아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바닷가에 조그만 항구예요. 밤중에 돌아가요. 딱 내려놨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야, 너 여기 아는 사람 없냐 그랬더니 자기 먼 친척이 하나 있대요. 무조건 그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 친구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밤중에. 그러니까 막 놀랐죠.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밤중에 눈을 뜨다니니까. 그런데 내 친구를 보더니 반갑다고 들어오라고. 새벽 3시에요.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먹을 거 없냐고. 그때 가을이에요. 구입할 이후니까. 10월 달쯤 돼요. 옹진에는 고구마가 유명합니다. 옹진 고구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예요. 그렇게 달고, 말하자면 빨갛고 달고 그래요. 고구마를 바가지로 이만한 걸 2개를 쪼는 거예요. 6.25 때 몇 달 동안을 굶고 바다에서 굶었던 친구들이라 둘이서 그 자리에서 그 친구도 한 바가지, 나도 한 바가지를, 이거 자를 시간도 없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웬걸요? 그날 배탈이 나가고 밤새도록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겨우 그래도 살아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그 친구는 옹진으로 오부로 가고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동물이라는 데 가는 겁니다. 가서 부모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저 부모님은 파주로 해갖고 개성으로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와 계셨고 집은 불탔는데 부자였기 때문에 소작이긴 있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38선 바로 밑에 집이 3이 있었어요. 조그만 농사하는 집에.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다시 차지해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사시게 되는데, 자, 거기서까지는 좋아요. 그게 1950년, 그러니까 6.25, 9.28, 그리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가운데 얘기는 다 생략하고요. 1951년, 6.25가 난 바로 그다. 그도 유명한 일사후퇴. 중공군이 갑자기 나오면서부터 유엔군이 그냥 막 그 겨울에 막 개성으로 가까 나는데 라디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민군에게 밀린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이 시골은. 저기 황해도 지금 저 바닷가니까. 1951년 1월 어느 날 편안했던 바로 그 시골 농터에 밤중에 또 다시 총소리가 나더니 인민군의 저 장총을 딱궁이라 그래요. 딱궁성이라 그래요. 따발총하고 딱궁성이라 그럽니다. 딱궁. 봤더니 인민군이 다시 동네 습격도를 한 겁니다. 또 다시 인민군에 지금 또 점령을 또 당하는 거예요. 이번엔 뭐 꼼짝없이 걸린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냥 밤새도록 토론하시더니 시골 방 부들 골이 3개가 있어요. 불을 떼면은 골이 이렇게 새를 그래갖고 마지막 가갖고 만나갖고 연통으로 나가잖아요. 골 하나를 팠다고. 네, 부엌에서부터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떼면은 골이 둘만 나가고 하나를 막은 거예요. 그하고선 무덤처럼 그걸 파가지고 거기다가 마루를 깔고 조그만 거를 이불을 깔고 그 속에 들어가. 그러고 내가 들어가면은 뚜껑을 닫히면은 그다 돗자리를 깔고라 그러면은 보이지 않게. 그렇게 들어가서 땅속에가 3개월을 살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어머니가 망을 보는 동안 안에 잠깐 나와서 밥을 먹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인민군에게는 적어도 죽어도 끌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한평생에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 없는 거예요. 낮에도 자니까는 밤에 그냥 꾸딱 그냥 사는 겁니다.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가 정신 착란증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같은 게 와가지고 갑자기 미군이 와갖고 날 구출하는 꿈도 꾸고요. 별난 꿈을 다 꾸는 거예요. 3개월이 되니까는 얼굴을 햇빛을 하나도 못 보니까 얼굴이 하얘진 데다가 머리가 이만큼 기른 거예요. 어머니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고 정신병 들리거든요. 죽을 것 같다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다시 동네에서 또 총격전이 저 앞에가 동네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전까지 하나 왔어요. 나한테로. 친구가 저 옹진 밖에 있는 섬에서 유격대, 학생 유격대를 조직을 했는데 그 유격대의 한 멤버가 다시 이쪽 인민군을 습격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인민군을 몇 명을 죽인 거예요. 학생인데 우리하고 동대들이죠. 그리고는 내가 숨어 있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고서 너 그 다음 언제까지 어디로 나오면은 배를 보낼 테니까 나오라고 전가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보내면 굶어 죽는다 그러고
어머니는 죽더라도 내보내자고 그러고 부모님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에다가는 교복을 입고 밖에다가는 농사하는 옷을 입고서요. 쌀 두 말을 다시 메고 동네 사람들 몇 명하고 피난 밤새도록 바닷가로 향해서 40리를 걸어가는데요. 이게 논두락을 걸다 보니까는 밤새도록 갔는데 우리는 거기 달인 줄 알았더니 약속한 시간에 딱 바닷가에 도착하니까 그게 해가 뜬 거예요. 그래서 배를 놓친 거예요. 하늘 수 없어서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날 하루를 또 산속에서 이렇게 인민군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요. 숨어가지고서는 그날 밤을 다시 기다리는 겁니다. 간조가 되니까, 만조가 아니라 간조가 되니까는 바다에서부터 한 10일 걸어야 돼요. 물까지 가려면. 거기에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맨발로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 가요. 조개 껍질 뭐 이런 거 해서 피가 나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야 되고 이거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서는 한 10여 명이 같이 갔는데 흩어져 갖고 그 전날에 암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매일마다 암호가 바뀌는데.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갖고는 바다가 이렇게 배는데 뭐가 하나 또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나 한 거죠. 암호를. 그랬더니 그쪽에서 배가 온 거예요. 하여튼 친구아이가 그 전날에도 나왔다가 그 다음날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댔어요. 그 배 타고서 그날 구사일생으로 섬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쌀 2마를 가지고 창린도란대로 간 거예요. 갔더니요, 그 섬에가 피라민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집이 하나도 없는 데뿐이 아니라 산 골짜기마다 요만한 무덤 같은 집들을 지어놓고는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쌀을 어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쌀을 맡겨놓고는 그냥 여름이니까 다행히 그냥 밖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한 열흘을 그렇게 잤나요?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 혼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서 생존해야 되겠다고 해서 섬을 떠나려고. 그런데 전갈이 하나 왔어요. 섬이 지금 NLL 북쪽에 있는 옹진도서예요. 섬이 5개 있어요. 근데 용호도라고 하는 수산학교가 있는 조금 개발된 그런 거기서 전갈이 왔어요. 친구인데 학생 유격대를 조직으로 했으니 한번 만나자.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는 거기에 간 거예요. 수산학교를. 갔더니 친구가 나보다 나이가 위 친구였는데 참모장이 돼 있더라고. 그렇게 하고 연대장이 바로 서울에 내가 아는 어느 대학의 대학생이었어요. 학생들이 5섬에가 1000명이 학생 유격대 조직을 한 겁니다. 고등학교 모자 그대로 쓰고 훈련도 안 받고 총 가지고서 공산군하고 맞서는 거예요. 나는 조금 좀 생각이 달라서 이거 내가 학도 교육 때 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너를 전반부대가 아니라 후반부대 통신대장으로 만들 테니까 내가 통신만 좀 잘해주면 돼 그래. 통신대장 한번 해볼게. 그리고서 18살에 학도 유격대라고 하는 학생 1000명 모이는 바로 유격대에 18살에 내가 통신대장이 된 겁니다. 오늘 사실은 나머지 얘기는 그냥 내가 소개만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다가 내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학생 유격대 통신대장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1951년 6월이에요. 그래서 수산학교에 본부가 있는 거기에 간 겁니다. 훈련도 없어요. 근데 18살짜리가 부하가 몇 명이냐? 부하는 8명이에요. 근데 나보다 다 위에요, 나이가. 근데 18살짜리가 통신대장이라고 딱 오니까는 한심했겠죠. 긴 얘기,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를 내가 오늘 핵심적인 2 얘기만 할게요. 그나마 그래도 학생 유격대들이 뭘 하냐 그러면 이건 암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던 그 동키부대라 그럽니다. 당나귀 부대.
백년도라고가 본부가 있고요. 8240이라고. 아마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유격대 얘기 들으신지 모르죠. 거기에 본부가 있고, 저 평양 밑에 진남포에서 강화까지 섬을 중심으로 이게 유격대가 있는데, 우리가 당나귀 11에 학생 유격대가 11, 그러니까 당나귀 11년대입니다. 이게 유일한 학생 유격대예요. 본부하고 연락을 하면은 당나귀 여기는 당나귀 11 그래야 돼요. 그리고는 모든 걸 다 암호를 해야 돼요. 갈매기가 지금 배를 타고 어디 가고 있는데 다 이게 인민군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작전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상이 1950년에 6.25, 1951년에 1952년 1월 1일 날 1952년 1월 1일 날 새벽에 어하도가 깜짝같이 공산군에 습격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 3시에 수백 명의 공산군이 사면으로 섬을 들어왔는데 우리 보초들이 감지를 했어도 너무 추룩 같은 암흑이라 그걸 못 본 거예요. 감지를 했지만은 상륙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본부에서 조회를 하는데 한 200명이 모인 겁니다. 조회를 하고 있는 바로 거기에다가 기관총을 아침에 9시부터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에서부터. 내가 살아남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통신대장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본부가 참모장이 친구기도 했지만은 은중관 통신대 빨리 다른 섬으로 이동해. 왜냐하면 통신이 본부하고 끊어지고 나면 이건 다 몽땅 죽는 거예요. 비행기가 오거나 군함이 안 오면 섬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냥 통신기를 미고서 조그만 보트 하나가 5명밖에 못 타는 데가 8명이 타니까요, 통신까지. 이게 바다에서 조금만 하면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겨우겨우 이렇게 배를 져 나가는데요. 우리를 본 인민군이요, 우리를 향해서 기관총을 아마 한 200발은 쏘는 것 같아요. 200발을.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났습니다만 우리 옆에까지만 막 떨어지군요.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그게 인간의 힘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30분 동안을 겨우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이 아주 굉장히 물결이 있었는데 순이도라는 데를 가자마자 산꼭대기에 올라가고는 돛대를 하나 세워놓고는 본부에다가 연락을 한 겁니다. 저기 용호도가 습격을 당했다. 그쪽에서 금방 연락을 작전 계획을 알려달라. 우리는 정규부대는 아니지만 다 노란 마을을 하고 있었어요. 노란 마을을 껴서 줄을 맨 테니까 그짝 이북은 공산군이고 이짝이 우리 부대니까는 공습을 할 적에 북만 공습을 하라. 알았다. 딱 1시간 만에 비행기가 12대가 나타나. 4대씩이 3대 조를 이루더니요. 한번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부대는요, 점점 밀려갖고 애들이 지금 거의 바닷가까지 지금 와갖고선 마지막 지금, 한 300명가량이 비행기가 그냥 한 2시간 동안을 그냥 습격을 하는 바람에 공산군이 더 내려오지를 못하고 그 사이에 300명이 앞에 대기하고 있던 배를 타고서 구출이 된 거예요. 그게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그래서 손 뺏긴 겁니다. 영어도 뺏겼죠. 순위도라는 건 자연히 뺏기고 그 다음에 어하도라는 게 있는데 어하도에는 갔더니 그 다음에 또 대포를 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섬까지는 안 왔어요. 대포가. 바닷가까지 타고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어하도에서 다시 내가 섬피로 나왔던 창린도라로 간 거예요. 그게 1월 8일입니다. 1958년 1월 8일. 오늘 얘기는 내가 오늘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서 저번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1월 8일 날 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천여 명이요. 다 사기가 떨어진 거죠. 섬들이 뺏기고 나니까. 근데 1월 9일날 새벽에 다시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통신대는 항상 바다 가까이에 좀 있어요. 연락을. 본부에서 연락이 오는 창린도가 또 습격을 당했다고. 그때 당시에 김일성입니다만 김일성이가 이 옹진도소의 유격대가 하도 이렇게 괴롭히니까 일개 여단을 정규 여단을 투입을 해갖고 이걸 전부 다 뺏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정예부대 우리는 훈련도 안 받은 학생들 대길대 싸움 게임이 되지 않지 않아요. 또다시 이제 습격을 당하는 겁니다. 와, 이게 1월 9일 날이면은 이 지금의 추위 같은 건 상상도 못해요. 그때는 내복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겨우고서 그냥. 참모장이 연락이 오기를 빨리 무전부대가 마지막 섬인 기린도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둥지둥 무전기들 다 철수해가지고서는 바닷가를 나가는데 나도 부대원들하고 무전기를 하나 메는데요. 배를 타야 되는데 대기하고 있던 발을 잘못 짚는 바람에 내가 무전기를 쥐고서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추운 겨울에가 바다에 빠지고 나니까 금방 이게 그냥 뭐랄까 옷이 동태가 되는 거죠. 어부들이 날 살려주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발 탔는데 무전기는 겨우 살아났습니다만은 파도가 얼마나 세냐면 내 생전에 그런 파도 처음 봤습니다. 배를 이렇게 저가는데요. 파도가 산 같은 거예요. 10m 정도의 파도가 오는데요. 내가 그때 어부들의 용기와 그 지혜를 내가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거를 헤쳐가지고서 40리밖에 안 되는데 밤새도록 이거를 항해를 해 가더라고요. 밤새도록 항해를 해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서요. 40리길밖에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지구적으로 기린도를 간 겁니다. 그 아침에 홀이 되니까요. 우리 통신대는 기린도라는데 마지막 섬으로 간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마지막 섬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있던 창린도가 한 500명인데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행방불명되면서 400여 명이 밀려 밤새도록 인민군한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섬에 와갖고는 인민군하고 맞붙으면 400명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근데 누구도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원체 공산군의 말하자면 공격이 치열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다 제대로 훈련받은 정규군인. 우리들은 그냥 학생복 입고서 지금 나라를 방어하는 아주 아마추어들이고. 근데 재미있는 게 바로 이 기린도 창린도 섬까지 왔는데 밤중에요. 간조가 되면은 물이 빠져나가면요. 거기 길이 생겨요. 마지막 섬에서 조그마한 바위만 있는 보리섬이라는 게 옆에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빠지면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건너가요. 물이 꽉 차는 만조가 들어오면 그게 다시 섬이 돼버려요. 이게 완전히. 근데 지금 만조로 들어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아이들이 400명이 겨우겨우 빠져갖고서 보리섬으로 여기까지 찬 거를 겨우 빠져나가서 다 했더니 물이 차는 바람에 인민군이 보리섬까지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게 1월 9일 날이에요. 1959년 1월 9일 날. 거기까지는 좋은데 몽땅 우리 친구 400여 명이 이 바닷물에가 다 빠지다 보니까 거기는 집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위만 있는 그 조그만 섬이에요. 거기서 얼어 죽은 친구가 셋인가 둘인가 있어요. 먹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는 동신대장이라 그래도 긴도까지 갔는데 거기 1월 9일 날이에요. 1월 10일 날 아침에 본부에다가 연락을 해놓고는 함정을 4신가를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출작전을 해라.
그 기린도에도 조그만한 한 100여 명 가까운 데는 학생 유격대가 있었어요. 거기가. 친구 하나가 대대장이었는데 이 친구하고 작전을 세웠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400여 명 학생을 친구를 구할 길이 있어야죠. 꼼짝없이 그는 바다에서 그냥 죽게 생겼어요. 그남은 4개가 오겠다 그러는데 이걸 구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어서 그 친구 부대장하고 바닷가를 나갔죠. 선착가에 나갔더니 마침 해군 소속의 수송선이라고 FS 충주호라고 하는 그 철선이 하나 와 있었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왜 왔는지 우리도 몰라요. 그걸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한 40대 되는 선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하고 나하고 올라갔습니다. 선장실에가. 지금 400여 명이 지금 보리섬에 지금 섬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구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없냐. 안 된대요. 자기들은 해군 소속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또 사정을 했죠. 안 된대요. 그때 간부들은 소련제 권총을 차고 있었어요. 나도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권총을 대더라고요. 여기다가 나보다 하나인가 뒤인가 위 친구예요. 19살 친구. 권총을 갖다 선장에다 대. 아이고 45세 저기 선장이 손 버쩍 들어. 얼굴이 새파래지는. 명령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기다리라고. 그리고는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목선, 조그만 배 목선이요. 어부들 2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주먹밥 1000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피라민과 함께 주먹밥 1000개를 만들고 동네 목선 배를 짓는 어부들 20명을 얻은 거예요. 거기다가 목선, 그러니까 그 수송선에다가 목선을 줄로 매는 거예요. 쭉 매는. 이 수송선이 아무리 작은 수송선이라더라도 속력을 내니까요. 이 목선이 다 뒤집히는 거예요. 속력을 내니까. 그러니까 속력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갖고서 어쨌든 아침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게 겨우 기린도 이렇게 밖에 나간 거예요. 12시를 전후해가지고. 내가 속해 있던 옹진학도 유격대 전사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10일 12시경이었다. 지금 보리섬에서 우리가 오는 것을 목격한 친구가 쓴 글이에요. 수평선 멀리 기린도가 가물가물 보이고 그 바다 멀리 수평선에 검은 연기가 솟아올라오며 검은 점 하나가 나타났다. 가까이 다가오는 물체가 선박임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죽음의 섬이었던 보리섬이 함성이 터지면서 대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게 전사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9호선이 온다. 배는 아직 멀리 있었지만 대원들의 환호 소리가 하루를 찔렀다. 내가 이 전사에서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느려가지고 3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게 조금만 속력을 하면 이게 목선이 뒤집히니까. 그래서 오후 4시쯤에 바로 그 보리섬에 가까이 대대고서 수송선은 쓰고 목선 20개가 배를 져가지고서는 그 틈바구니를 그러니까 암초를 헤쳐가지고서는 우리 친구들 400명이 흩어져 있는 거를 10명씩 태워가지고서는 오는 겁니다. 나는 수송선에가 친구하고 있다가 올라오는 여성마다 그냥 주먹국 2개씩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녀석들은 그냥 주먹국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갖고는 그냥 목을 매달고는 통곡을 하고 그냥 400명이 그냥 목을 매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이야말로 지금도 내가 400명의 생명. 네. 그리고서 이제 구출이 된 겁니다. 네. 돌아왔는데 사기가 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그러면 이 부대가 더 이상 생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린도라는 건 이미 LSD라고 하는 건 아시는 대로 큰 수송선인데 마다 모래까지 들어가는 수소 가지고 사는 수송선이 있어요. 거기에 와갖고는 입을 벌려놓고 기린도 사람들을 거의 다 저기 남쪽으로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하루아침에 그냥 고스트 타운이 된 거예요. 동물만 못 가져가고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는 고스트 타운이 됐죠. 400명이 모여들었는데 사기 나 땅에 떨어졌죠. 본부에서는 얘네들을 한 400명 한 달 동안 훈련을 시키자 해갖고 본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누구나 통신대원하고 부대원 20명만 떨어뜨려갖고 소물시키라는 거예요. 또 남게 된 겁니다, 섬에가. 기분이 좋지를 않았습니다만 할 수 없어서 그러더니 내 친구 사무장이 같이 있겠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있었는데 너무 겁이 나니까요. 동네 놔버리고서 바닷가에다가 조그마한 움막집 하나 짓고서요. 거기서 낮에는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 통신대원들하고 부대들이요. 낮에 어떻게 하느냐? 총 메고서는요. 겁이 나니까 아무도 안 살아요. 들어가고는 괜히 공포도 한번 쏴보고요. 그 겨울에 소를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소. 그래서 친구들이 소를 끌고 왔는데 9마리를 끌고 간 거예요. 바다에다가 놓고서요. 먹을 게 있어야죠, 우리가. 차례대로 소 잡아 먹은 겁니다, 9마리를. 초반, 점심, 저녁을 고기를 먹으니까요. 좋을 것 같으죠? 나중에는요, 막 그냥 누린내가 나가지고. 근데 마침 우리가 소고기가 많으니까. 근데 밤이면요, 본토하고 섬에 한국 함정 하나가 있어요. 밤을 지키는 사람이. 한국 함정에서 무전이 와요. 할 소리가 없으니까 널 뭐 먹을 게 있냐 그런다고요. 우린 고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린 쌀이 있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낮에 이 해군들이 쌀 가지고 우리 고기를 주고 그랬어요. 한 달 반을 9마리 고기를 먹은 겁니다. 그러더니 한 달 반 동안 훈련을 받고서 이 부대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500명이. 그래갖고는 미군하고 짜가지고서 다시 잃어버렸던 수험 5개를 다시 다 탔던 겁니다. 다시 다 찾아요. 그게 1952년 6월 7월 휴전되기 1년 전에 대단한 업적을 이 학생 유교대가 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얘기 결론을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나와서서요. 그래서 필요한 생활을 선물하다가 먼저 시골로 남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요. 그때는 우편이 어떻게 왕 것도 기적이에요. 너덜너덜 낸 건.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는 좀 어렵지만 전쟁은 아직 안 끝났지만 내가 이제 내려와서 조금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 가능하면은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라. 라는 편지가 왔어요. 미안하지만 한참 유격대가 이제 말하자면 독이 올랐을 때예요. 근데 난 이제 좀 지쳐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그때가 19살 때입니다. 군번이 없는 군대니까요. 제대라는 게 따로 필요 없어요. 나 오늘 떠납니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위로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비도 안 주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새끼 밥 먹는 게 다예요. 그게 나라를 지킨 하나의 우리 세대의 희생이었습니다. 뱃삭이 없어서 선장님한테 사정해갖고 인천까지 온 다음에 아시는 대로 추록 타는 건 다 공짜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시골 갔다가 다시 그때가 고2 때인데요. 그러니까 6.25 난데 전쟁이 아직 안 끝난 때인데 서울에를 잠입을 한 거예요. 서울을 막고 있었어요. 학교를 간 겁니다. 서울 농업고등학교 간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서. 전쟁 중에. 그러니까 공부에 좀 미쳤던 사람이에요.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교무 선생님이 내 성적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마침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등했던 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너 공부 잘했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만 하고서 유교가 났는데 그때가 고3
한 학기만 남긴 한때 너 1년 건너뛰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반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만 하고요. 고3 한 학기만 하고서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래서 졸업을 한 거예요. 한 학기 뒤에. 근데 졸업을 하긴 됐는데 하도 배가 고팠대 나서 내가 아이고 나는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공부행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경제학을 해서 좀 돈을 벌어야지. 그러고서 공부도 준비를 안 한 상태 속에 경제학과에다가 입학원서를 내니까 그게 되나요? 그냥 바나나 껍질을 깨끗하게 탔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 말씀입니다. 죽어도 목사는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죽어도 안 하려는 게 문제예요. 다 길을 막으시더니 편지가 또 하나 날라오는데 나를 주일학교에 인도했던 녀석이 그때는 해져서 몰랐다가 이 녀석은 남쪽에서 군대 갔다가 부상을 낳고서 다시 예과,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고 그때는 감리교신학교가 예과라는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예과에 가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본과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 신학교 안 올래? 그리고 저 편지가 온 거예요. 아주 끈질긴 인연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수표교회를 다시 나갔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학교를 한번 가면 어떠냐고. 사면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신학교에다가 자꾸 몰아넣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신학교 간 거예요. 부산 피란 신학교를. 부산에가 피란이가 있는데 갔더니 뭐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신학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꿈마다 그냥 전쟁 꿈만 나고 인민군 끌려가는 꿈에다가 그냥 그 사는 그 피란 학교니까 엉망이에요. 한 방에가 20명이 살아요. 조그만 방에가. 이게 뭐 도대체 이게 그냥 그래서 감사한 거는 새끼 밥 얻어 먹는 거. 그거밖에는 감사한 게 아니에요. 뭐 미국에서 훈련받은 선생님들이 뭐 강연을 뭐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1년 뒤에 1953년 휴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서울로 다 올라온 거예요. 서울에 갔더니 서울 냉천동에 이제 감리교 신학교가 있는데 그래도 제법 빨간 벽돌집에 번듯하더라고요. 어떻든 그리고서는 기숙사가 제법 있으니까 내 방이 따로 있고 조금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전교 학생이 저 남한산성에 피크닉을 갔어요. 내가 그때 아마 신학교 2학년 때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새로 나온 선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국말을 하나도 몰라요. 가져왔으니까. 근데 기독교 교육학 교수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교수들하고도 얘기 못하고 학생들은 더더군다나 영어를 못하니까는. 근데 내가 브로큰이라도 앉아서서 찾아가갖고 하와이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영어를 하는 녀석이 하나 나타나니까 너무 반겨갖고 너 어떻게 영어를 하느냐 그래요. 그길래 할 줄 모른다 그랬더니 영어 잘한다 그래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선교사하고 말이 시작된 거예요. 돌아오더니 계속해서 나를 추적을 하시더니 그러니까 뭐 신학교 시절이라는 게 전후 뭐 아무것도 없는 거 밥 세 끼 먹는 거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던 시대니까 이분이 저기 충정로에 집이 있었는데 오라고 그러더니 화장실을 소질시키세요. 화장실을. 뭐 기분 나쁘더라고요. 화장실 소질시키는. 했죠. 했더니 돈을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라네.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날들어 번역을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번역을 했더니 또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재미로 선생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이 날 부르기도 하고 내가 통역도 좀 해주고. 아더니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는 날 부르시더니 너 기독교 교육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하라. 예. 기독교 교육은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학생만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근데 여학생을 내가 포마해서가 아니라 여학생들이 다 있는 데가 나 혼자 들어가기가 너무 쑥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면 가위 가지고서 뭐 색 가지고서 이거 짜라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 기독교 교육 못해요. 그래. 한국의 미래는 기독교 교육에 있다.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야. 난 돈이 좀 필요하고 할머니는 계속해서 나를 갖다 기독교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학교 4년 동안 안에 신학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강의가 딱 머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단 한 교수님 미국에서 갔다 와가지고서 신학 방법론을 가르치는데 내가 조금 눈이 번쩍 뜨긴 띄었었습니다만은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하고는 신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1957년입니다. 그 사이에 전쟁에서의 피곤함, 친구들의 죽음, 배고픔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학교가 내 피란처지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그 과정에 더더군다나 기독교 교육을 하라니까 너무 무관심했었죠. 그 과정에 어떻게 인연이 돼갖고서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신학교 3학년 때. 집사람이 나하고의 교제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내가 조금 영혼의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 목사의 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말하자면 가까워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1957년이에요. 졸업을 했어요. 나는 오늘 우정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바로 작년 11월 달에 뭐 하나가 나는 본래 지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예요. 그 유격대가 다시 인정이 돼갖고 국가유공자인데 뭐가 하나 날라왔어요. 이만한 게. 열어보니까요 훈장이 왔어요. 내가 지금 우리 유격대가 호국 영웅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은 지금 나라가 잊어서야 하는데 그러나 그때는 유격대는 인정이 안 돼요. 군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시 군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사단 저 동두천에 가서 군목을 3년 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정 때 일본 사람 밑에 군대에서 배웠죠. 6.25 학교 때 밤낮 군사훈련 진짜로 가서 1년, 2년 동안을 유격대 그 군목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젊음은 완전 이거는 군대하고 그냥 죽음, 싸움 이것만 군목 3년 동안 안에 솔직히 말하면 미안합니다. 여기 군대 출신들 다 군대 출신일 텐데 장교 생활을 중이었죠. 목사니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군대가 너무 썩었었어요. 장교라는 친구들 밤낮 너무 배가 고팠지만은 쌀 훔쳐가기가 일쑤고 휘발유 갖다가 팔아먹기가 일쑤고 연대장이라는 친구들 그따 오시다 보니까는 군대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이걸 나라를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은 네. 그래서 군목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목 있는 동안 안에 최대한의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무만 하고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공부만 한 거예요. 유학 공부를 한 겁니다. 내가 하나 잊어버렸네요. 선생님을 한번 잘 만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라는 얘기인데 중학교 때 그러니까 해방되면서요 38선이 났는데 동광중학교라는 게 했는데 그게 시골 학교니까 누가 좋은 선생이 안 오잖아요. 근데 38선을 넘어오는 피난민 중에 우리 목사님이 기독교인 중에서 강계고등학교에 영어 선생을 하던 김영균 선생이라는 분이 내려오시니까 양반 남쪽으로 내려가면 좋은 학교 선생이 될 수 있는데 이 양반을 붙잡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을 붙잡은 거예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영어 선생님인데 날카로워요. 눈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시키는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 놈들한테요. 딱 들어오면요 영어 책을 읽어요. 그러면 은중관 그러면은 그러면은요 앞에 센텐스 읽어 그런다. 그러면 내가 영어를 읽어야 돼요. 읽은 다음에 한국말로 번역을 못해요. 문법적으로 문장을 분석을 해야 돼요. 먼저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형용사가 뭔지부터 먼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번역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1학년서부터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영어 훈련을. 그러니까 영어 시간만 되면은 한 30명, 40명 되던 아이들이 땅을 그냥 쥐구멍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받은 훈련이 내가 서울농고에 와서 반에서 1등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영어 때문에 1등을 한 겁니다. 내가 신학교 시절에 4년 동안을 신학은 관심이 없었지만 신학 영어를 가지고서 내가 씨름을 했었어요. 사실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이제 한 건데
군복으로 있는 동안 안에 내가 문교부 시험을 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유학을 안 가면 이제 죽을 거다. 어떻게 해서도 유학을 한번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밤새도록 국어하고 국사, 역사하고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군복 있는 동안 안에. 그때 당시에 유학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문교부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30명 뽑는 유학 자격 시험에 700명이 오는 거예요. 역사 시험하고 영어 시험에. 그런데 고맙게도 내가 1차에 합격을 한 겁니다. 1차에 합격이 되고 나니까요. 신학교를 찾아야 되잖아요. 미국에 알지도 못하는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요. 미국 신학교의 리스트를 어떤 학교인지도 모르죠. 40학교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핸드라이팅으로 타이프라이터도 못 치니까 내가 누군데 당신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장학금 좀 줄 수 있느냐. 성적도 안 보내고 추천서도 안 보내고 장학금부터 달라고. 그러니까 거의 40학교에서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장학금 없어서 못 받겠습니다라는 게 대부분이고 SMU라는 텍사스의 학교가 반장학금을 줄 테니 애플라 해봐라. 아이고 미국 유학도 이제는 끝났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이만큼 두꺼운 편지가 나와. 듀크 유니버시티의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하는 딘 쿠스물이라는 사람의 편지가 왔어요. 이만큼 두꺼운 편지. 야 이것도 딱지 넣는 편지겠냐 하고 열어봤더니요. 내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뭐라고 표현나. 나는 신학대학원의 학장인데 내 편지에 배짱에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나왔어요. 나만 소개하고 내가 군목이고 어느 신학교 졸업하고 성적도 말을 안 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너 장학금 주겠느냐? 이 편지 하나 너무 배짱이 좋아서 너 마음에 들었다 그래. 장학금을 줄 수 있으니 빨리 성적이랑 추천서 빨리 보내라. 그래서 부랴부랴 했더니요. 전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그 학장님이요. 네. 하여튼 대단했던 학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1960년 내 힘으로 그랬더니 나를 기독교 교육을 하라고 하시던 선생님이 내가 군목이 됐는데도요. 얼마나 하나를 좀 키우고 싶으셨는지 이선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몇 번. 저 동두천까지 찾아오셔서 오셔서는 그때 첫 아이가 있었습니다만 애한테다가 선물도 가질 뿐만 아니라 날 만나시러 오신 거예요. 너 앞으로 혹시 유학 가거든 기독교 교육을 해라. 또 얘기해. 속으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듀크를 갔네요. 1960년 9월. 딱 듀크를 간 거예요. 심지어 듀크 대학에서는 미국의 대륙을 건너는 기차표까지 보내왔더라고요. 비행기표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좀 날 도와줘가지고 내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간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좀 짤막짤막하게 얘기할게요. 갔는데요. 첫 시간. 기독교 교육을 들어간 거예요. 여학생이 11명, 남학생이 8명. 한 20명. 외국학생은 나 혼자. 첫 시간이 The Holy Spirit and the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제목이에요. 성령과 기독교 교육이에요. 세상에 가위 가지고서 이거 색칠하다가 기독교 교육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 교육이 성령과 기독교 교육의 관계. 내가 그냥 기절할 뻔한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안에 학문의 세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좋은 선생님들이었지만은 제대로 신학을 가르쳐주지 못한 선생님들로부터 받았던 실망이 바로 그 신학교의 교수들이 진지한 의미에서의 신앙과 신학을 결부시켜서 신앙 따로 신학 따로가 아니라 바로 신학을 신앙의 표현으로 가르치는 미국 신학교의 바로 교육을 내가 접하면서요. 학문을 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따로 신학 따로였는데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초등학교 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주일학교에서 처음 하나님을 시골에서 만났던 그 경험, 그 다음에 6.25 전쟁 때는 하나님을 솔직히 말하면 저주하던 하나님이 미국에서 유학 동안 안에 만난 하나님은 학문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때에 느꼈던 희열, 기쁨이라고 하는 건 말도 못해요. 가족을 떨어져 있었고 외로운 유학 생활이었지만은 내면에는 내 영혼이 치유를 받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를 했는지요. 하루에 3시간 잠을. 딱 3시간 잠. 아침에 일어나면은 공중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게 되면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 친구들은 코피가 쏟아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병원 가야 돼요. 근데 나는 내가 피곤한 걸 알기 때문에요. 거기에 한 달을 가더라고. 내내 코피 쏟는 거예요. 말은 딸리죠. 해야 될 숙제는 많죠. 그러나 기쁨은 있죠. 이거를 믹스드 필링으로 이걸 끌고 가려니까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1년 뒤에, 한 학기인가? 1년, 한 학기 뒤에, 제가 미국 아이들을 제치고서 우등을 한 겁니다. 300명 학생 가운데서 10몇 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이 외국 학생이 나 하나하고 일본 학생뿐이었는데 외국 학생이 300명 미국 아이 중에서 10명의 우등생에 들어가니까는 교수들이 그 다음에 인정하기 시작하고 학장이 나에게 장학금을 줬던 학장이 프라이드가 생긴 거예요. 외국 학생을 훈련시켜도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안에 석사를 끝나고 캘리포니아로 와서 다시 박사 공부를 2년을 또 한 다음에 사실은 한국으로 나오려고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카고에서 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시카고에서 한인교회 목사 초청이 왔어요.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집사람은 너무 혼자 3년 동안 해져 있는 동안 안에 그때 선생님의 도움으로 집사람이 먼저 3년 만에 만났습니다마는 당신 돌아가면 이 1000권이 되는 이 책을 줄 방이 어디 있냐. 새방살이 집사람이 3년 동안에 7번 집을 옮겼나 봐요. 그러니까 나 없는 동안 안에 새방살이의 서름을 너무 알았기 때문에 당시 집 한 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돌아가서 뭘 하겠느냐. 하고 목회 경험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신학교에서 가르치느냐. 차제에 한번 2, 3년이라도 목회 경험을 하고 돌아가자. 이게 2부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시카고에 간 겁니다. 근데 내 캘리포니아의 주임 교수가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내가 듀크에서도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도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선생님이 사실은 여비를 만들어줘갖고 집사람이 왕건. 너무 날 사랑한 나머지, 야, 너 시카고 가면은 너 논문 못 써. 논문 쓴 다음에 정 필요하면 미국 대학에서 교수하시는 자리 내가 마련해 줄 테니 논문 쓰고 나서 어떻게 하면 결정을 해. 지금 논문 쓰는 동안 안에 교회 가지 마. 대개가 코스 업구만 끝나고 논문 쓰는 동안 안에 목회 나간 친구는 논문 끝난 사람이 없어. 예일대학 출신이니. 집에 돌아오면은 이부가 날 유혹하고 선생님을 만나면 저 논문 써야 된다 그러고 한 달을 지고재고 하는. 시카고에다가는 본부에다가 간다 못 간다 간다 나를 3번을 한 거예요. 못 간다 그러면은요 그쪽에서는 이거 봉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또 못 간다 그러니까는 집을 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3번째 못 간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아이들 데려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선생님 허락을 못 받고 독일에 잠깐 세미나를 간 사이에 선생님이 허락을 못 받고 나 혼자 결정을 하고서 간 거예요. 갔더니 선생님 인사를 드리니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2년 동안에 가서 논문을 못 끝내거든. 무조건 돌아와라. 내가 장학금 다시 만들어줄 테니 논문 끝나고서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만큼 사랑을 받았어요. 가서 2년 동안에는 논문이 끝나나요? 갔더니요, 한인교회 분열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150명으로 30명밖에 안 남은 거를 한 3년 반 동안 안에 150명으로 끌어올리느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2년 동안을 집사람하고 나하고 약속을 해갖고 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나 혼자서 서재에서 논문을 쓸 테니 아침이 되면은 당신이 전화 받는 목회를 하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오전 중에 목회를 하고 나는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이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68년이에요. 감리교신학대학 교수로 나오라는 이야기는 일찍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푸에블로 사건이 난 거예요. 미군 함정이 이북에 붙잡힌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거기다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들 지금 한국에 못 나와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왜 거꾸로 지금 사지에 들어가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참 많이 고민을 한 겁니다. 8년 동안 미국에서 내가 유학을 하고 그래도 한인교회를 한 150명을 올려놓고 그래도 미국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엎드렸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양심 속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지 않냐? 그걸 거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아마 내 가서 8년 동안 안에 선생님들 또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 10여 명이에요. 나는 그때의 미국 기독교인들 리더들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부터 전쟁 때 받았던 상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가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학문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내가 이분들의 사랑을 받은 거는 내가 나서 미국에 와서 편안하게 미국에서 목회하고 미국에서 살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푸에볼로 사건이 나고 다시 위기가 오더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 혼자서 식구들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감리교신학대학 왔죠? 봉급이 한 달에 쌀 한 가마예요. 근데 이미 그때 애가 넷이에요. 미국에서 둘 낳고 한국에 있어는 6 식구가 쌀 한 가마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요? 참 아득하더군요. 그때 한국의 경제가 그래서요. 68년에 하는 수 없이 내가 그때 기독교 교육학을 박사를 하고 나왔으니까는 마침 그래도 소요가 많았었어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강연 부탁 여기사가고 글 쓰는 거예요. 여쭤보니 정신없이 강연을 전국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밥을 벌어 먹어야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연보다도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1차적인 감리교신학대에 와서 내가 직면했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감리교신학대학에 그때가 35살이에요. 열정을 쏟고서 강의를 하고 선교대학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걸 설립을 하고 내가 초대 교무처장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 재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 연구소를 만들어서 교회학교 살리기 운동을 그때부터 실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74년에 42살짜리에 갑자기 정동교회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전 정동교회하고는 인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만 일방적으로 정동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결정을 한 거예요. 74년에. 그런데 좀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게 인사위원장이라는 분하고 담임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MBC 정동 입구에 있는 MBC 커피숍에가 인사위원장이라는 장로님이 다짜고짜로 부임 한 달 안에 두 줄 안에 교회 부임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독교회라 하더라도 내가 정리해야 될 게 있잖아요. 신학교 교수고 어떻든 간에 벌려놨던 걸. 그건 안 하고 무조건 정독교회에 부임을 하네.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내가 한 달 이상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우 한 달을 얻어가지고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 타고서 집으로 화곡동에 오자마자 사표 써버렸어요. 화가 단다니나. 내가 정독교회 꼭 끌려가는 거, 잡혀가는 것 같은 느낌에. 이거 다 비유합니다만. 담임 목사에게 사표를 내고, 인사위원장에게 내가 신학교 교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정독교회 초청을 거절합니다. 사표를 내고. 그랬더니 정동교회가 모교회 아니에요? 한국교회. 프라이드가 꺾인 거예요.
이 젊은 놈이 누군데 감히 정동교회가 담임 목사로 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거절하냐. 프레르가 꺾여갖고 인사위원회 12명이었는데 이 양반들이 둘씩 팀을 짜가지고 감리교신학대학교 내 연구실에가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와갖고는 왜 못 들어오느냐부터 날 따르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또 따지고요. 1년을 끌고 33번을 찾아오셨어요. 나중에는요, 박무사님도 모르시는 얘기. 1974년에 감리교회가 분열이 됐었어요. 법통하고 갱신으로. 그때 신학교 교수인지라 내가 양쪽에 쓸 수가 없었어요. 심정적으로는 갱신 쪽에 가까워서 감리교회가 살아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는 총회 때 분열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양반들이 또 왔어요. 정독교회에서. 마지막에 내가 하는 수 없어서요. 불가능한 요청을 했어요. 정동교회가 중립을 선언하면 가겠습니다. 그건 절대로 정동교회가 중립을 선언할 줄 할 수도 없을 거고 하지 못할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근데 한 달 뒤에 정동교회가 중립을 선언한 겁니다. 꼼짝없이 걸려들은 거예요. 1974년 말이에요. 그러더니 1975년 1월 달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월 말주일에 딱 장로님이 두 분이 오시더니 주보를 갖다 대는 거예요. 나하고는 의논도 안 하고 2월 첫 주일 날 부임합니다라고 광고를 내버린 거예요. 나는 나하고도 의논을 안 하고서 저 정동교회 2월 첫 주일 날 부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동교회. 2월 첫 주일 날 딱 부임 설교를 한 거죠. 지금도 내 기억이 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게 제목이에요. 그리고는 원고를 읽었어요. 원고를 너무 다급하니까는 내가 교회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끌려 들어가니까. 그리고는 원고를 읽고 내렸더니요. 교인들은 얼굴을 못 본 거예요. 딱 카멘트가 돌아오는데 오늘 강연 잘 들었다. 그런 카멘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정동교회예요. 300명가량 모여요. 밤 예배가 됐어요. 2월 첫 주일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 낡은 예배당 700명이 하는 예배당에다가 날로 7개 펴놨는데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근데 몇 명 왔는지 아세요? 20명. 앞에가 이렇게 20명이 왔습니다. 내가 강단에서 이렇게 섰더니 20명이 옆 밑에가 안 보이니까요. 빈 의자만 700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30분 동안 설교하는 동안에 빈 데다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20명이 되는 거예요. 밤 예배만 되면 그렇게.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죽은 교회. 긴 얘기 못합니다만은 처음으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어디가 허점이 있나. 100년 가까운, 90년 가까운 교회. 목에다 힘을 주는 교회.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나왔습니다. 그 정도예요. Hello, goodbye, see you next Sunday. 그런 전.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속회 신방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찾아낸 게 90년 동안 안에 이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통독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해본 90년 동안 안에. 그러니까는 지식으로는 무슨 장관이고 서울대학 총장리 역임한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수두룩해요. 의사고. 영적으로는 제로예요. 성경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서 시작한 게 수요 성서연구예요. 목사님이 하시고 계시는 TBC 성서연구가 사실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3년 동안 안에 교인들하고 3년 동안에 성경 통독을 했는데요. 그때 저도 거꾸로지고 정독교회가 그때부터 거꾸로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씨름을 하는 동안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점점 변하기 시작. 그리고 난 다음에 2박 3일 동안 정동교회 전체 120명의 임원들이 나가서요. 정동교회 역사,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정동교회 문제, 앞으로 정동교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솔직하게 7시간 동안을 그룹별로 토의를 시켰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다 담아가지고 만들어낸 게 5개년 선교계획안이에요. 그 자기네들이 얘기한 걸 다 담아낸 거예요.
거기에 지금까지 좀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한번 갔더니 125주년 기념 때 설교를 잠깐 갔더니 그래서 지금 한 2,000명 모여요. 끝날 때쯤에 어떻게 또 갑자기 또 건축을 하게 돼가지고 건축까지. 그래서 4년 반 동안 안에 수요성서 연구, 임원 수련회를 통해서 체제 변화, 그리고 교회 건축,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행히 마무리하고 제가 4년 반 만에 연세대학으로 가게 된 겁니다. 비록 짧은 경험이었지만 그때의 이 목회 경험이 내가 감리교신학대학에 7년 동안 교수했던 모든 책으로 가르치던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현장에 대한 거, 삶에 대한 거, 목회에 대한 거, 이것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신학이 죽는 거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기독교 교육을 본래 공부했지만은 현장과의 신학이 대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연세대학교로 간 겁니다. 사실 연세대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냥 그 교수로 간 거예요. 좋은 학교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그만큼 좋은 학교도 드물 거예요. 학문의 자유, 거기다가 신앙적인 분위기, 겉으로 잘 안 나타나지만 너무 좋은 학교예요. 더더군다나 겨울방학만 되면 2달 반 동안 집에서 책 보고서 강의 준비하는데 보험금은 꼬작꼬작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름만 돼도 또 2개월 반, 그러니까 1년에 거의 5개월 동안을 방학이 얼마나 즐거워요. 정독교에 있을 적에는 이거는 밤낮으로 전화를 받아도 그냥 어디로 무슨 문제가 그냥 계속 터져나오고 그거 투닥거리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 간 다음에 첫 학기는 맹장이 좀 너무 심심해서 어려웠습니다만은 두 번째 학기부터. 근데 갑자기 또 그만 목회를 했던 경험 때문에 교목실장을 5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전체 행사를 주관을 해야 되고 대학교회를 또 살려야 되고 그래서 한 300명 모이던 교회가 한 700명으로 늘어났었어요. 거기다가 신과대학장을 한 겁니다. 그런 동안 안에 내가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 30년은 지옥이었어요. 30년이 미국 유학에서부터 1990년까지 내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서 6개월 지날 때까지요. 그게 30년 가까이가 사실은 천국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딱 덴버를 간 거예요. 6개월 동안 책을 쓰러 갔는데 집사람하고 저녁을 먹고서 학교 캠퍼스를 산책을 할 때마다 조그만 학교를 하나 보면서 야, 한국에 이런 조그만 학교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농담 삼아 말한 거예요. 근데 저분이 들으신 거예요. 무서운 분이세요. 내가 교수로서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1992년 영국에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내가 은퇴를 위해서 책을 둘을 썼어요. 둘을 쓰는 동안 안에 한국교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21세기 한국교회가 뭐가 되겠느냐. 미국교회, 구라파교회를 비교해가면서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거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신학교를 시작을 꿈을 꿨는데 돈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어떻든 그런데 이상스럽게 말을 던지기 시작했더니 말을 만들어가지고서 돈 1푼도 없는 사람이 개미군단 그리고 동생 또 나 자신이 집사람이 좀 저금해놨던 좀 저금 몽땅 털어가지고서 2천은 2년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2천까지 여기서 끌고 내려오셔가지고 저 산골짜기에 지금 한 4만 평에다가 지금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지금 꼭 9년째 들어섰어요. 박 목사님, 우리 조현우 목사님, 너무 소중한 우리 졸업생들이시고 박사님이시고 석사님이시고 지금 박사님으로 쓰고 있는 너무 좋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지금 250명이 졸업을 했어요. 내일 18명이 다시 졸업을 해요. 박사가 한 분이 또 나와요. 그리고 한 주일 뒤에는 19분의 새로운 목사님이 10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세요. 지금 이런 박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지금 전국에 나가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그 중에서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야부가 아니라 현대교회가 제일 앞서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구석구석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30년을 바로 이 신학교를 하나 세워놓고 사실은 굉장히 힘은 들었어요. 지금도 힘은 좀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박 목사님이나 현대교회 같은 데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바로 힘이 바로 이거를 지금 지탱하는. 내가 지금 은퇴했어요. 사실은 작년에 은퇴를 하고 지금 명예총장으로 있는데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운동을 우리 현대교회가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마지막 하나님이 나한테 힘주시는 한 TBC 성서연구하고 어린이 청소년교회를 한국교회에다 살려야 되겠다. 아이들이 떠나고 있어요. 내가 아까 교회 오자마자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고서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뵈면서 30, 40대 이 전문교인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희망이시라고.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현대교회를 하나 세워놓으시면 한국교회가 변하는 하나의 시초가 돼요. 오늘 얘기가 내가 생전 처음으로 한번 간증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지금 잘 못 잡았는데 벌써 이렇게 9시 반 지났는데 결론 얘기할게요. 내 지금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이제 회고록을 쓰면서요. 내가 밤마다 울어요. 우는 이유가 있어요. 30년 지옥을 사실은 죽음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내가 배고픔, 땅 없는 6년, 집 한 채가 없었어요. 어디 가든지 피난민 6년 동안. 동료가 몇백 명이 죽어나가는 걸 옆에서 봐야 되는 어렸을 때 17살, 18살 때. 그러니까 30년을 완전히 내가 지옥을 살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실 수 있냐고. 근데 천국 30년을 살고 났더니 그 험난했던 운명이 그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어요. 나는 이거를 운명 속에 하나님의 경륜하심이라고 봐요. 고난이 있을 적에 고난 자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은 그 뒤에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행복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신앙인가요?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운명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있어요. 인간의 슬픈 언어 속에는, 인간의 슬픈 눈물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치유하고 따뜻한 언어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지상에서 사는 동안 안에 어려울 적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 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인도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박 목사님이 간증을 부탁했을 적에 아마 박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오늘 간증을 부탁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가셔서요. 한번 보세요. 오늘 읽으시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적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끝나면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를 잘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사로 나와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결국은 사사기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아요? 통일왕국이 왔다가도 멸망하지 않아요? 사사기가 또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사사기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느냐? 사사기 3장 1절 2절을 보시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 때문이라고 나와요.
무슨 뜻인가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전쟁을 잃어버린 세대, 뭐만 환영했냐? 가나안 땅의 문화의 환장이 돼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그게 문화를 받아들이고 야훼를 버리고, 왜? 밑바닥에는 출애굽을 애굽에서부터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세대, 그것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기억을 망각한 세대는 망해요. 여러분 지금 잘 보시잖아요. 독일을 갔더니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학살한 수용소를 그대로 뒀더라고. 나도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을 계속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뒀습니다. 해마다 대통령과 총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자기들이 저질리지 아니한 나치스의 죄를 대신해서 전 세계를 향해 사죄하는 게 독일이에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 이웃나라 일본을 보세요. 계속해서 과거를 지금 부정하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주는 아니지만 저 나라 망해요. 저 나라 망해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서적인 교훈이에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나? 전쟁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무리 아이폰 세대가 오고 컴퓨터 세대가 온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3.1절, 8.15, 6.25라고 하는 민족의 아픔의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을 지금 이렇게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세대가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부모들의 책임, 교회 목사들의 책임이 많아요. 어른들의 책임이 많아요. 나는 벌써 80이 지났기 때문에 길어야 10년, 20년이에요. 20년이면 너무 오래 사는 거죠. 네. 중요한 건 뭔가? 중요한 거는 이 민족을 지금도 노예와 배고픔에서 풀어주신 분이 한국 민족이 아니에요. 말없이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고 이 이야기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민족입니다. 착취당하고 배고프고 서로를 헐뜯고 그래서 자멸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일찍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에 의해서 3.1절이 나오고 8.15의 기쁨이 나오고 6.25의 죽음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죽음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민족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지 않는 백성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일깨워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축복 사상에서 넘어서서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사상에서 넘어서서 역사 속에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예언자적인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현대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소중한 주님의 나라의 소중한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모든 이모들뿐 아니라 바로 이 교회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바로 이 치유의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부흥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옵시기를